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우정이나 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남자의 그릇된 자부심과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차갑고도 팽팽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그 누구도 고요한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거대한 개가 이름 모를 작은 진돗개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한 민족의 정신을 지켜온 조용한 기계와 화려함 속에 가려진 오만함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작은 영웅, 진돗개가 어떻게 거대한 아키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켄지라는 일본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은퇴 후의 조용한 삶을 위해 아내와 함께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림 같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트로피인 아키타 라이진이 있었습니다. 노신레이션, 즉 천둥의 신이라는 이름처럼 라이진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일본 최고의 혈통을 이어받아 수차례 도구쇼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경력이 있었고 황금빛 털은 윤기가 흘렀으며 다부진 근육질의 체구는 작은 송아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켄지는 라이진을 단순한 반려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진을 일본의 우수성 사무라이의 정신을 계승한 완벽한 생명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과거 영주들을 호위하고 곰 사냥에도 동원되었던 전투견의 후예라는 사실은 그의 자부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켄지는 한국에 와서도 특유의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나 사람들을 은근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그의 눈에 한국의 토종개들은 그저 라이진의 위험 앞에 고개 숙여야 할 들개에 불과했습니다. 라이진을 봐. 이 녀석은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까지 있는 완벽한 개라고. 수영도 잘하지? 한국의 개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는 이웃에게 스스럼 없이 이런 말을 내뱉으며 라이진의 우월함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는 넓은 마당에 라이진을 풀어놓으며 이 지역의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개에게 복종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지의 눈에 옆집 마당에 작은 백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체구에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범한 진돗개였습니다. 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작고 깡마른 개가 감히 라이진의 상대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정심마저 느꼈습니다. 물상한 것. 라이진의 귀에 눌려 오줌이나 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백구가 품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반도의 사냐를 누비며 다져진 강인한 생명력과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고고한 정신이라는 것을 켄지의 오만함은 곧 한국의 살아있는 혼, 진돗개 앞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켄지의 오만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는 옆집 마당에서 여전히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진돗개를 보았습니다. 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대군을 이끄는 장군처럼 라이진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가서 저 녀석에게 진짜 서열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오너라. 라이진.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것은 싸움조차 되지 않을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아키타가 다가가 위험을 보이면 작은 진돗개는 즉시 배를 보이고 복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라이진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두 집 사이의 낮은 경계를 넘어 옆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챔피언의 자신감과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라이진은 곧바로 진돗개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당을 한 바퀴 크게 돌며 자신의 채취를 남기고 영역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침략군이 점령지에 깃발을 꽂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뙤약볕 아래 조용히 쉬고 있던 진돗개에게로 천천히 위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고 굵고 단단하게 말린 꼬리는 뻣뻣하게 선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켄지와 라이진이 예상했던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꼬리를 내리거나 낑낑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부산함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몸을 일으킨 후에도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침입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이런 반응은 라이진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종도 공격도 아닌 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저항 앞에서 거대한 아키타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사실 켄지가 간과한 거는 진돗개의 가장 중요한 본능, 바로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경비견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진돗개에게 그 마당은 단순한 흙과 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이 부여한 신성한 공간이었으며 그 어떤 거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침범을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켄지의 눈에는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진돗개의 쫑긋선 귀와 미세하게 떨리는 코, 그리고 살짝 내렸지만 굳건히 힘이 들어간 꼬리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키타가 힘과 위압감으로 소통하려 할 때 진돗개는 이미 수화수를 읽는 고요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두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대치 상황은 라이진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폭발적으로 깨졌습니다. 자신의 위험 앞에서도 조금의 굴복도 보이지 않는 진돗개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크르릉, 랭수의 포효와 함께 라이진은 땅을 박차고 진돗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사슴을 덮치는 굶주린 곰과 같았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만들어내는 위압감은 공기마저 짓누르는 듯했고 켄지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 돌진 한 번의 작은 백구는 그대로 나가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돗개는 뒤로 물러서거나 겁에 질려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라이진의 거대한 머리가 자신의 목을 물기 위해 파고드는 찰나 진돗개는 마치 유령처럼 옆으로 몸을 뺐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해서 라이진은 허공에 주둥이질을 하며 기세 좋게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지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진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완벽하게 그 힘의 방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이진은 당황했지만 곧이어 더 큰 분노에 휩싸여 다시 몸을 돌려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라이진이 힘과 무게를 실어 덮치려 할 때마다 진돗개는 바람처럼 그 공격을 피하며 라이진의 측면과 후방구로 파고들었습니다. 진돗개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이는 진돗개가 수천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힘으로 맞붙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지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지능적인 사냥꾼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의 양상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라이진은 계속해서 힘을 소모하며 성급한 공격을 반복했고 진돗개는 침착하게 체력을 아끼며 상대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돗개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라이진처럼 상대를 부수려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진이 방향을 전환하느라 둔해진 틈을 타 번개처럼 파고들어 뒤쪽 다리나 옆구리를 짧고 날카롭게 물고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경을 긁어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몇 번의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자 노예신 라이진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일본 챔피언이 아니라 약삭빠른 사냥감에게 농락당하는 거대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개, 라이진의 가장 큰 강점인 압도적인 힘과 체격이 이제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눈앞에서 그의 신화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신 라이진은 더 이상 천둥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입게는 하얀 거품이 맺혔고 윤기 나던 황금빛 털은 흙과 침으로 엉켜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연이은 헛된 공격으로 체력은 바닥났고 무엇보다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의 움직임에는 초반의 위험 대신 초조함과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체격이 왜 이 작고 민첩한 상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지를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지키려는 듯 라이진은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포효와 함께 마지막 돌진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위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공격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자의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진돗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옆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진의 거대한 몸이 덮쳐오는 바로 그 순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완전히 쏠린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몸을 낮춰 라이진의 어깨 밑으로 파고들며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라이진의 앞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마치 유도 선수가 거구의 상대를 업어치게 하는 것처럼 힘이 아닌 절묘한 기술과 타이밍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나뒹굴자 켄지는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라이진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킬 틈도 없이 진돗개는 재빨리 그의 목덜미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만적인 살육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는 깊이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발로 라이진의 어깨를 굳건히 누르고 낮은 경고의 으르렁거림과 함께 이빨을 드러내며 거대한 개의 머리를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개들의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언어, 즉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는 지배의 선언이었습니다. 거대한 아키타는 완전히 저항을 멈췄습니다. 미동도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가냘픈 낑낑거림과 함께 시선을 피했습니다. 개들의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항복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의 서열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많은 맹견들이 일단 승기를 잡으면 상대를 잔인하게 물어뜯지만 진돗개는 서열 정리가 끝나자 더 이상의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확립이었던 것입니다. 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랑, 그의 자부심, 일본 최고의 혈통이라 믿었던 라이진이 이름 모를 한국의 백구 앞에서 배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자세로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승기는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 한국의 정신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진돗개였다.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킨 진돗개는 더 이상 라이진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위험을 잃지 않은 채 그의 위에서 내려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인, 옆집의 노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툇마루 쪽을 향해 돌아섰다. 그 모습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흥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듯 고요하고 침착했다. 진돗개는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앞발을 고양이처럼 핥으며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이 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평온한 모습은 켄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켄지는 힘없이 라이진의 이름을 불렀다. 라이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부름에 거대한 아키타는 폐잔병처럼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완전히 말려 들어갔고 귀는 머리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한때 일본 최고의 개라 불리던 위풍당당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절뚝거리듯 자신의 마당으로 돌아왔다. 켄지는 돌아온 라이진을 차마 꾸짖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만견자실한 눈으로 옆집 마당의 백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진돗개의 주인인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켄지에게로 다가왔다.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그가 무어라 변명을 하기도 전에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댁에게는 잘못이 없소. 그저 주인의 마음을 따랐을 뿐이지. 그 말은 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자만심과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켄지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개가, 아니, 저 진돗개가 그렇게 대단한 개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 전체가 흔들린 한 남자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라이진의 강함이 영주를 호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량된, 과시하기 위한 힘이었다면 저 진돗개의 강함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과 영역을 지켜내며 다져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켄지는 노인과 그 옆에 얌전히 앉아 주인을 올려다보는 진돗개를 보았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진돗개가 평생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그 지고지순한 충성심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믿었던 그의 개가 한국의 이름 없는 진돗개에게 완벽히 투항한 그날, 켄지는 힘의 진정한 의미와 겸손의 가치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집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켄지는 더 이상 라이진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고 라이진 역시 옆집 마당을 향해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마치 그날의 패배가 깊은 트라우마로 남은 듯했다. 오히려 켄지는 가끔 옆집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작은 체구 속에 숨겨진 그 엄청난 기계와 지혜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다. 켄지의 집 뒤편, 숲과 맞닿은 울타리 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친 짐승의 숨소리였다. 잠에서 깬 켄지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튼튼해야 할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난 멧돼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날카로운 어금니는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마당에 있던 라이지는 그 거대한 침입자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으르렁거리기는커녕 겁에 질려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그날의 패배 이후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뇌시는 더 이상 용맹한 투견이 아니었다. 멧돼지는 라이진을 가볍게 무시하고 불 켜진 집을 향해 천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켄지와 그의 아내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옆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그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맹렬하고 절박한 진돗개의 경고음이었다. 멧돼지의 시선이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켄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얀 섬광처럼 진돗개가 두 집 사이의 낮은 경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자신의 마당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 작은 영웅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멧돼지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고 있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 숙명의 라이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맹렬한 싸움의 기록이 아닙니다. 또한 피 냄새 자욱한 야생의 법칙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은 그 어떤 동물 전문가도 다큐멘터리 감독도 예상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전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상식의 틀이 깨지고 작은 체구의 개 한 마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순간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낯선 땅, 수많은 카메라 앞,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포식자와 마주한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글로벌 동물 전문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 야생과의 교감 생방송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어떻게 교감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을 상징하는 동물, 치타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 진돗개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진행자 데이비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 사샤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놀라운 충성심의 상징, 진돗개 마루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함께 하시죠. 스튜디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물보호구역에 위치한 거대한 야외 방사장으로 실제 자연과 흡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암컷 치타 사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에 자라 대중에 익숙한 사샤는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풀밭에 앉아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지어 사샤는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포효하는 대신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이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치타가 사실은 고양이처럼 온순한 동물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드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때 방사장 반대편 문이 열리며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진돗개 마루가 등장했습니다. 마루는 은퇴한 산악 구조견 출신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침착함과 용맹함을 증명해온 백전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처음 보는 거대한 맹수 앞에서 마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꼬리를 살짝 내린 채 온몸의 감각을 곤두쓰고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치타와 진행자, 그리고 주변의 카메라까지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모습은 진돗개 특유의 경계심과 지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고 채팅창에는 두 동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평화로운 대치,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드는 두 동물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완화시키려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루는 지금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수많은 구조 현장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든 침착함의 원천이죠. 그리고 사샤는 마루를 새로운 놀이 친구로 생각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는 사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깃털이 달린 긴 막대를 흔들었습니다. 사샤는 즉시 장난감에 반응하며 앞발을 가볍게 뻗어 툭툭 건드리는 영락없는 큰 고양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채팅창은 귀엽다, 둘이 곧 친해지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담기 위해 상공에 떠있던 소형 드론 카메라 중 하나가 기술적 결함으로 급격히 하강하며 프로펠러에서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을 냈습니다. 삑! 하는 그 소리는 인간의 귀에는 그저 불쾌한 기계음에 불과했지만 야생 포식자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을 깨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위기에 처한 새끼 가젤의 비명, 혹은 작은 동물의 마지막 단말맛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사샤의 움직임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동공은 바늘처럼 가늘어졌고 부드럽게 갸르릉거리던 목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사샤의 시선이 마침 그 방향에 서 있던 진돗개 마루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사샤의 뇌리에서 마루는 더 이상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는 먹잇감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치타는 다른 맹수들과 달리 발톱을 완전히 숨길 수 없는데 사샤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반쯤 드러난 발톱으로 땅을 파헤치며 몸을 낮췄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강철 스프링처럼 압축된 근육의 떨림이 화면 너머로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레드 코드라는 비상 신호가 있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단어를 외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셋이야, 괜찮아 라고 대놓였지만 이미 야생의 스위치가 켜진 치택에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벌한 변화를 진돗개 마루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치타의 동공, 근육의 떨림, 미세하게 바뀐 공기의 냄새까지 읽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다리에 무게 중심을 실으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화롭던 교감의 장은 이제 생존을 건 대결의 장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시간은 오히려 압축되어 빛의 속도로 흘렀습니다. 몸을 낮췄던 치타, 사샤가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동물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을 향해 쏘아진 황금빛 화살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의 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터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헉 들이마셨고 몇몇은 참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행자 데이비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예감하며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저 작은 개는 이제 끝이다. 하지만 진돗가의 마루는 그 누구의 예상대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지도 공포에 질려 깽깽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루는 앞다리에 힘을 주며 땅에 뿌리박은 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샤가 자신과의 거리를 절반쯤 좁혔을 때 믿을 수 없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마루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돌진하며 온몸에 에너지를 담아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개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울리고 공기를 찢는 깊고 육중한 외침이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사냥과 경계, 영역 수호를 위해 다듬어진 모든 위협을 제압하려는 목적의식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산악 구조견 시절 눈사태의 굉음 속에서도 동료 구조대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던 바로 그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지짐과 함께 앞으로 나서는 그 기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받아치려는 용맹한 반격이었습니다. 이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려오던 치타. 사샤가 급브레이크를 밟듯 네 다리로 땅을 파며 미끄러지며 멈춰 선 것입니다. 이는 치타라는 동물의 숨겨진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치타는 엄청난 속도를 위해 힘과 공격의 지속성을 포기한 사냥꾼입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먹잇감의 뒷덜미를 노리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정면의 저항이나 강력한 방역에는 극도로 당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자나 표범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투사가 아닌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속도의 암살자인 셈입니다. 마루의 예상치 못한 반격은 사샤의 사냥 알고리즘을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도망쳐야 할 먹잇감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진하며 포효하는 광경은 사샤의 야생 본능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돌진을 멈춘 사샤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맹렬한 살기는 간데없고 당혹감과 경계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굉음 같던 지짐이 멋자 방사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동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그러나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루는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대치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지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전 세계 수억 명의 눈은 그 순간 하나의 점으로 모였습니다. 화면 속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마주선 진돗가에 마루와 치타, 사샤,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공기뿐이었지만 시청자들은 그 안에 압축된 수만 톤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의 실시간 채팅창은 일순간 마비되었습니다. 경악과 충격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다가 이내의 광적인 타이핑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걔가
개가 치타를 멈춰 세웠어. 이건 CG가 아니죠? 믿을 수가 없어요. 충격의 파도는 방송국 채팅창을 넘어 인터넷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트위터, 레딧,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는 마루의 영상 클립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잘라 올린 15초짜리 영상은 단 몇 분 만에 수십만 건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기록하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해시태그가 걷잡을 수 없이 생성되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 행동학 전문가, 전직 군견 훈련사, 심지어 평범한 애견인들까지 이 짧은 클립을 수백 번씩 돌려보며 마루의 모든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았습니다. 팬들이 특히 열광한 디테일은 마루의 자세였습니다. 앞으로 쏠린 무게 중심, 땅에 박힌 듯 흔들림 없는 앞다리, 그리고 등골을 따라 꼿꼿이 선 털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내가 넘어오면 그 즉시 방역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은 곧 주류 언론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생중계만 하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멈춘 단 한 번의 지짐, 한국의 진돗개, 치타를 압도하다, 작은 영웅의 탄생,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용기, 마루, 야생의 법칙을 새로 쓴 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문화의 최전선에서는 이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사건을 유쾌하게 소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 극적인 대치 장면은 순식간에 인터넷 밈이 되었습니다. 마루의 사진 위에는 마감일, 사샤의 사진 위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다라는 글씨가 쓰이거나 마루를 월요일 아침, 사샤를 나의 주말 계획에 비유하는 등 재치 있는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마루의 용맹함이 단순한 동물 다큐의 한 장면을 넘어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들끓는 동안에도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방사장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루는 지짐을 멈춘 채 낮은 자세로 사샤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사샤 역시 혼란 속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마루의 다음 행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감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게는 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저 작은 체구에서 저런 엄청난 기백을 뿜어내게 하는가? 타잇 진돗개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품종명이 아닌 전설의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방사장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전문 사육사들이 움직이면서부터였습니다. 충격으로 굳어있던 그들의 몸에 수년간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반사신경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맹수 앞에서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3명의 사육사가 한 팀이 되어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침착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이미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사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녀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천천히 측면으로 돌아 사샤의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사샤를 자극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져있던 사샤는 익숙한 목소리와 움직임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포식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겁먹고 불안해하는 동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샤는 위협적인 그르렁거림 대신 새가 지저귀는 듯한 기이하고 높은 소리를 냈습니다. 셔프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치타가 불안하거나 어미를 찾을 때 내는 독특한 울음소리로 그녀가 지금 얼마나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팬들은 이 생소한 소리에 맹수의 소리가 저렇게 애처로울 수 있다니라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루의 담당 핸들러가 조용히 마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핸들러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육사들이 사샤를 안전하게 유도하여 내부 격리실로 통하는 문으로 이끌고
마침내 철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마루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마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임무를 마친 경호원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제야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자신에게 다가온 핸들러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마루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적 방어가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고도의 지능과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사장, 데이비드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역사의 한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감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생명의 본질과 용기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텅 빈 대결의 장을 비추었고 그 위로 진돗개 마루의 용맹한 포효가 메아리처럼 겹쳐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진돗개라는 세 글자를 용기와 기백,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강인함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 넣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생방송 이후 전 세계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한 동물 영상 하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광했던 그 극적인 대치 장면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동물 행동학자들과 유전학자들은 단순한 용맹함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루의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통, 훈련 기록, 그리고 그의 유전자 깊숙이 숨겨진 비밀까지 말이죠. 그리고 몇 주 후 마루의 DNA 분석 결과를 받아든 저명한 유전학 연구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마루에게서 발견한 것은 일반적인 개의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늑대에게서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훨씬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고대의 유전자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본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전자가 진돗개를 단순한 개가 아닌 야생의 지배자였던 고대 늑대의 직계후손에 가깝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루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자 동물보호단체와 방송국은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마루와 사샤의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환경 속에서 두 동물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교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연 고대의 유전자를 품은 진돗개 마루와 속도의 제왕 치타 사샤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우위에 대한 기록도 아니며 예상된 승리에 대한 찬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숨죽이며 지켜보던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가장 고귀한 포식자로 알려진 동물과 그저 평범한 개 한 마리가 마주섰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 세상은 고요한 충격에 휩싸였고 충성심과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날렵하고 우아한 맹수의 그림자 아래 작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한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진돗개였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방송은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자선 행사였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사가 주관하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사바나의 여왕이라 불리는 암컷 치타 아샤와의 실시간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아샤는 멸종위기종 보존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로 어릴 적 구조되어 인간의 손에 길러졌지만 야생성을 잃지 않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치타였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아샤의 우아한 자태를 보기 위해 TV와 모바일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무대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루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방송 스태프 중 한 명인 재미교포 김 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이제 갓 3살이 된 수컷 진돗개였습니다.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김 씨는 마루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촬영장에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제작진은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구석에서 얌전히 주인을 기다리는 마루의 침착한 모습에 촬영장 한편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루는 그저 조용히 주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짙은 황갈색 털과 단단한 체구는 화려한 스튜디오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고 대형 스크린의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아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행자들은 아샤의 아름다움과 치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술적인 문제로 아프리카 현지와의 연결이 잠시 불안정해졌고 제작진은 방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튜디오에 있던 동물 전문가와 즉석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구석에 있던 마루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행자는 가벼운 흥미를 보이며 김 씨에게 마루를 무대 중앙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방송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마루의 목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속 아샤와의 연결이 극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아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무대 위에는 진돗개 마루가 서 있는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대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화면 속 치타와 화면 밖의 개가 서로를 인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마루는 더 이상 주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쫑긋선 두 귀는 꼿꼿이 전방, 즉 아샤가 비치는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꼬리는 말려 올라가지도 다리 사이로 내려가지도 않은 채 수평에 가깝게 뻗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오랜 숙적을 만난 듯 깊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스크린 속 치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안하게 엎드려 있던 자세에서 상체를 살짝 일으켰고 황금빛 눈동자는 가늘어지며 스튜디오의 작은 개를 응시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의 마이크가 그녀의 목에서 울리는 낮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포착해 스튜디오로 송출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인지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인간들은 이 미묘하고도 강렬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동물 전문가는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진돗개는 영리한 견종이지만 지금 저 개는 화면 속 동물이 실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 새로운 시각적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죠.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는 마루의 침착함을 칭찬했지만 그것을 복종심이나 온순함으로 해석하는 명백한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진행자 역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던졌습니다. 세기의 대결이군요. 아프리카의 여왕과 한국의 용맹한 신사. 과연 누가 먼저 눈을 피할까요? 관객석에서는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서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재미있는 방송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기질, 즉 한번 목표로 삼은 상대에게서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는 집요함이 발동한 것입니다. 마루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온몸의 기운을 눈빛에 실어 스크린 너머의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애호가들이라면 알아차렸을 법한 목 주변의 털이 아주 미세하게 곤두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극도의 집중 상태이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방송에 사용된 최첨단 초고화질 스크린과 저지연 위성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과 음성을 전달했는데 이 덕분에 두 동물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서로의 미세한 표정과 숨소리, 에너지의 파동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의도치 않게 원시적인 대결의 장을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루의 목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동네의 큰 개와 마주쳤을 때 싸우기 직전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루를 진정시키려 목줄을 살짝 당겼지만 마루는 바위에 뿌리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스크린 속 치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문가의 설명과 진행자의 농담이 공허하게 떠다니는 동안 두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스튜디오의 그 몇몇 스태프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재미있는 쇼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더 이상 가벼운 웃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는 배경 소음처럼 희미해졌고 오직 마루의 고요한 투지와 스크린 속 아샤의 날카로운 시선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대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십 킬로그램짜리 조명 장비 하나가 설치 기사의 미세한 실수였는지 혹은 계속된 진동 때문이었는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중한 쇳덩이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조명 장비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마루의 주인, 김 씨가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조명 장비의 고정소에서 섬뜩한 파열음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찰나 아프리카 현장의 아샤가 무언가에 놀란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롭고 공격적인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현지 사육사는 그녀가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동물에 반응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마루에게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의 원초적인 본능은 스크린 속 맹수의 포효를 자신의 주인에게 닥친 임박한 위협과 동일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논리나 이성을 뛰어넘는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를 인지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마루는 이미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터트리는 땅을 울리는 듯한 깊고 원초적인 포효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용맹지짐이라 불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대를 위협하는 최후의 경고음이었습니다. 마루는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며 김 씨의 다리를 강하게 밀쳤고 그 힘에 김 씨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조명 장비가 김 씨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굉금을 내며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추락한 조명에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진 주인을 등지고 여전히 포효하는 아샤가 담긴 스크린을 향해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진돗가의 한 마리가 자신의 몸으로 주인을 보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포식자를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는 모습. 그의 몸은 낮게 웅크렸지만 꼬리는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위협적인 흰 거품이 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크린 속 아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루의 압도적인 기세와 생사를 건 포효에 사바나의 여왕은 명백히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울부짖던 것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력한 포식자임에도 불필요한 정면 대결을 피하는 치타의 습성을 감안하더라도 스크린 너머의 작은 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에 압도당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용맹함의 차원이 다른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통제실의 감독은 찰나의 정적 끝에 헤드셋에 대고 비명처럼 외쳤다. 송출 끊어. 당장 끊고 예비 영상으로 돌려. 그의 손가락이 다급하게 버튼을 눌렀고 전 세계 수백만 가구의 TV 화면은 갑자기 푸른 초원을 달리는 치타들의 평화로운 자료 화면으로 대체되었다. 생방송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이롭고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고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방송사의 통제를 벗어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내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안전 요원들이 무대로 달려나왔고 의료진은 충격에 빠진 김 씨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그는 마루 덕분에 찰과상 외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마루는 맹렬했던 투견의 모습을 거두고 다시 주인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넘어진 김 씨의 얼굴을 핥으며 그의 상태를 살폈고 김 씨가 몸을 일으켜 자신을 끌어안자 그제야 안심한 듯 꼬리를 낮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던 동물 전문가는 할 말을 잃었다. 불과 몇 분 전 개의 행동을 단순한 호기심이라 분석했던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돗개의 용맹함에 대해 책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목숨을 건 충성심이 눈앞에서 실체화될 때 그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방송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방송 중단은 오히려 온라인의 폭발적인 반응에 기름을 부었다. 진돗개가 치타를 제압하고 주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은 유튜브, 트위터, 레딧 등 모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장악했다. 댓글창은 경애와 감탄, 그리고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었다. 내 평생 본 가장 용감한 장면이다. 저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수호신이다와 같은 찬사가 쏟아지는 한편 일부 회의론자들은 치타는 화면 속에 있었을 뿐 실제 위협을 느낀 게 아니다. 개는 그저 큰 소리에 놀라 우연히 주인을 밀친 것뿐이라며 상황을 평가절하하려 했다. 하지만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될수록 마루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람들은 마루가 주인을 밀치기 직전에 이미 스크린 속 치타와 대치하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호하는 모습은 계산된 행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증명했다. 팬들이 특히 열광한 부분은 전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진돗개라는 견종 그 자체였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방송 후 1시간 만에 전 세계 검색량은 수천 % 폭증했다. 사람들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사냥개로서의 대담한 역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북미 지역에서는 진돗개 입양 방법이나 진돗개의 사료 추천 같은 실질적인 검색어가 급증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전 세계는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전 세계적인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던 바로 그 방송사에서 특별 토론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되었다. 그 자리에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동물 전문가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겸손하고 경외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날 제 평생의 연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마루를 그저 개라는 범주 안에서 분석하려 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오였습니다. 우리는 진돗개를 이해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루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고도의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주인과의 깊은 교감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분석은 일편단심, 이편단신이라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서구 세계에는 생소했던 개념을 소개하면서 깊이를 더해갔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훈련된 복종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주인에게만 허락하는 절대적인 헌신이며 그 주인과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루가 수많은 사람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인 김씨의 안전만을 위해 행동했던 것은 바로 이 일편단심 기질이 발현된 증거였다. 팬들은 이 대목에서 열광했다. 그것은 마루의 용맹함에 대한 감성적인 이유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더욱 신성하고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진돗개의 사냥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소개되면서 그들의 지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진돗개는 무리 사냥 시 놀라운 전략을 구사하지만 동시에 단독으로 사냥에 나섰을 때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독립적인 사냥꾼이라는 점이다. 마루가 누구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조명의 위험을 인지하고 주인을 밀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이러한 독립적 문제 해결 능력이 극적으로 발현된 순간이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경비견일 뿐만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심층 분석이 전파를 타자 진돗가의 신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단순한 동물 미담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깃든 이 특별한 견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캐널 클럽들은 진돗개의 공식적인 품종 기준과 기질에 대한 정보를 앞다투어 업데이트했다. 이제 진돗개는 더 이상 아시아의 신비로운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심의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바이럴 영상을 넘어 모든 반려인이 자신의 동물과 맺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선 김씨와 마루는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과 광고 제의가 빗발쳤고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까지 접촉해왔다. 김 씨는 이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며 마루를 보호했지만 그가 결코 거절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장 예상치 못한 제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치타 아시아를 보호하던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재단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재단은 마루의 경이로운 용기와 지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제안은 세상의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재단은 마루를 단순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입증된 용기와 지능, 그리고 보호 본능을 자신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밀렵과의 전쟁에 투입하는 전례 없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레인저 팀에 진돗가에 마루를 정식으로 합류시켜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밀렵꾼들의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추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개에게 한 대륙의 희망을 거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김 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는 마루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그에게 마루는 생명을 구해준 수호신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마루를 총알이 빗발치는 아프리카의 야생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과연 코뿔소와 코끼리를 지키는 사명감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세상의 기대와 한 개인의 사랑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포착된 장면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마루와 눈을 맞추고 있는 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오직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만이 서로의 눈을 통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진돗개 신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꺼져버린 생명에 대한 기록도 아니며 평범한 작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생명의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영웅이 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용맹한 맹수도 초능력을 가진 신비한 존재도 아닌 작지만 강한 심장을 가진 한 마리의 진돗개입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 전체가 담겨 있었고 그 세상의 이름은 바로 자신의 작은 주인 사라였습니다. 이 진돗개가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에서 침묵을 깨고 짖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동물의 슬픈 표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야, 이제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적한 교회 마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집집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평화로운 동네에 제임스와 마리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9살 딸,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유난히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묶고 죽은 개가 앉은 코를 찡긋하며 웃을 때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사라에게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가의 용이였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지사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깊은 유대감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진돗개를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자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특히 한번 주인을 정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 이야기는 제임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특별한 인연으로 아기 진돗개 한 마리를 함께 데려왔고 딸 사라에게 선물했습니다. 용감하다는 뜻을 담아 용이라는 한국 이름을 붙여준 것도 사라였습니다. 용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녀석은 고작 생후 3개월의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던 용이에게 작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용이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용이의 불안하던 눈빛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사라의 말을 전부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용이는 작은 셔츠 자락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사라가 학교에 갈 때면 용이는 현관문 앞에서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스쿨버스가 골목 어귀에 나타나는 소리가 들리면 용이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현관문 앞에서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집에 돌아와 용이를 끌어안는 것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둘만의 특별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잠들기 전 항상 용이의 귀에 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비밀 이야기처럼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용이는 마치 진지한 상담사처럼 묵묵히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저 아이와 강아지의 평범한 교감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어를 초월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사라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다소 무뚝뚝했습니다. 제임스나 마리아가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켜줄 때도 순종적으로 따랐지만 사라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애정과 헌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일편단심 기질이라는 것을 제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용이의 세상은 오직 사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라는 뒷마당에서 용이와 함께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까르르 웃으며 달리던 사라가 갑자기 어지러워라는 말을 남기고는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용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사라의 얼굴을 핥았고 그 소리에 뛰쳐나온 제임스와 마리아는 창백하게 변한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부부는 딸의 이름만 부르짖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검사를 진행했지만 사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 기능 장애, 현대의학으로도 손쓸 수 없는 희귀한 사례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라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는 뇌파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서 제임스와 마리아는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적막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이었습니다. 사료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사라가 쓰러졌던 뒷마당 문 앞에 꼼짝 않고 앉아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가 문을 열고 용이야, 나왔어 하고 외치며 달려나올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용이가 주인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이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녀석은 슬프게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한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을 곤두쓰고 귀를 쫑긋 세운 채에 집 안팎의 모든 소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런 용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사라를 잃은 슬픔에 더해 유일한 친구를 잃고 방황하는 용이의 모습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제임스는 텅 빈 사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인형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딸의 웃음소리만 사라졌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용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사라의 침대로 뛰어 올라가 사라가 베던 베개에 코를 묶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탐색견과도 같았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저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이라 치부하려 애썼지만 용이의 불안한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거대한 슬픔 앞에서 그 작은 의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딸 사라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의 아침은 지독한 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 시간은 흐르지 않고 슬픔의 무게만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제임스와 마리아는 검은 옷을 입고 텅 빈 눈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사라의 방에서 나와 용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제임스의 마음속에는 슬픔 외에도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혼란의 정체를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용이가 거실 소파 밑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녀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지만 그 자세는 슬픔에 잠긴 체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을 곤두쓴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을 경계하는 야생 늑대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임스와 마리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빨리 알아달라는 재촉처럼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용이는 그냥 집에 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저 아이를 장례식장에 데려가는 건 사라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타당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장소에 통제 불가능한 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인 동료가 해주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진돗개는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키는 개입니다. 사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용이를 이 슬픔의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리아, 용이도 가족이야. 사라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줘야 해. 결국 용이는 제임스의 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용이는 창밖 풍경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 좌석에 앉은 제임스와 마리아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간헐적으로 불안한 낑낑거림을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경건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친척들과 지인들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조용히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중앙에는 작고 하얀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라가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임스와 마리아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는 용의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와 용의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용의의 불안 증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초조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발작적인 수준의 행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녀석의 등줄기를 따라 털이 뻣뻣하게 곤두섰고 귀는 레이더처럼 관이 놓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극도의 경계 상태에 돌입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용의는 얌전히 앉아있기를 거부하고 제임스의 손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사라의 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개를 데리고 온 건 좀 심하지 않나. 안 그래도 슬픈데 분위기만 더 어수선해지잖아. 마리아는 창피함과 슬픔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용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줘요. 사라를 조용히 보내주고 싶어요. 제임스 역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용의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녀석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임스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가을 용의가 뒷마당 벽에 대고 미친 듯이 지저대던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벽을 향해 짖고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제임스는 그저 성가시게 여겼지만 용의의 집요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못 이기는 척 벽의 일부를 뜯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벽 틈에 끼어 굶어 죽어가던 아기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용의는 그 미세한 소리와 냄새를 감지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용의의 모습은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필사적인 외침이다. 목사의 추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곁에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경건한 순간 침묵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용의가 내지르는 슬픔도 불안도 아닌 분노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으르렁거림을 넘어 관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가르며 모든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의 예식은 순식간에 혼돈과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임스는 용의의 목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관과 용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본능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추도사가 멈추고 예배당 안의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 즉 제임스와 미친 듯이 지저대는 용의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불쾌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경건하고 슬픈 작별의 순간에 동물의 난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녀의 어깨는 슬픔과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와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제 그만 걔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좋겠네. 모두를 위해서 말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는 책망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목사의 난처한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의의 절박한 짖음 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용의의 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처럼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고,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틀렸어 라고 외치는 듯한 강력한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얀 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관 안에 있는 것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용기야, 조용히 해. 제발. 제임스가 목줄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지만 용의는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녀석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돌진하려 했고 그 힘에 제임스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완력이었습니다. 진돗개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견종이 자신의 목표, 특히 주인을 지키고자 할 때 평소에 몇 배에 달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지금 용이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사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작은 체구의 계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용이가 목줄을 채운 목걸이에서 목을 비틀어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용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번개처럼 제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이는 관 바로 앞에 서서 이제는 관 뚜껑에 앞발을 올리고 코를 박은 채 더욱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관을 긁고 이빨로 나무를 물어뜯으려는 듯한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비칠 수 있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용이를 떼어내기 위해 제단으로 달려갔지만 용이는 그들을 향해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누구도 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수호자로서의 강력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용이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의 온순한 반려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맹렬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부짖으며 제임스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용이 좀 어떻게 해봐요. 사라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망쳐야겠어요. 그녀의 절규는 비수처럼 제임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마리아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고 용이를 끌어내서 사과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마음속에서는 아기 다람쥐를 구했던 용이의 집요함과 사라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상식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는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짖은 적이 없었다. 사라와 관련된 일이라면 녀석의 감각과 판단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정확했다. 만약에 용이의 이 행동에 정말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녀석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무시해버린다면 제임스는 고개를 들어 제단 위에 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을 긁으며 처절하게 지저대는 용이의 모습과 그 뒤로 보이는 사라의 영정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진 속 사라는 마치 아빠, 용이 말을 들어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진돗개의 기질 중에는 주인의 미세한 감정 변화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조금은 신비주의적으로 들리는 퀘어키 tit-bit이 있습니다. 어쩌면 용이는 사라와의 깊은 유대를 통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임스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혼란의 정점에서 제임스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 차가운 과학적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등지고 오직 한 마리 동물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끔찍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고 딸을 조용히 떠나보낼 것인가. 그의 선택에 따라 이 장례식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용이의 절박한 짖음 속에서 제임스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모두 멈춰요. 제임스의 외침은 용이의 짖음소리를 뚫고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에 잠긴 가장의 무력함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순간 행동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용이를 제압하려던 남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던 목사도, 울부짖던 마리아도 모두 제임스를 주목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헐떡이던 용이마저도 주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짖는 것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수라장 같던 공간에 내려앉은 짧은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곁을 지나며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잠시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마리아. 날 믿어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선 제임스는 무릎을 꿇고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용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용이야, 내 말이 맞다는 거지. 뭔가 있는 거지. 그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용이는 대답 대신 냥낑낑 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관뚜껑에 코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제임스의 질문에 대한 확고한 긍정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일어서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관을 엽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배당은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제정신이야. 슬픔 때문에 이성을 잃었군. 고인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야.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즉 마리아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제임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보게, 제임스,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우리 모두의 슬픔을 더 이상 희롱하지 말게. 의사가 분명히 사망했다고 확인했지 않나. 그의 말은 냉검한 현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정점에서 내려진 사망 선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개의 비정상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광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성과 과학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사라와 용이가 쌓아온 언어를 초월한 교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저도 제가 미친놈처럼 보인다는 거 알아요. 제임스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이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녀석은 사라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용이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라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언제나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바로 용이었습니다. 작년에 뒷마당에서 사라가 벌에 쏘여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미친 듯이 짖어서 우리를 부른 것도 용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던 하지만 결정적인 기억 하나를 더 꺼내놓았습니다. 진돗개의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가끔 언급되는 조금은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주인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동사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진돗개가 주인의 몸 위에 엎드려 자신의 천으로 밤새 주인을 지켜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불러와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충견의 역물성 링우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용이를 믿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붙잡으려는 마지막 지푸라기, 그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이 모든 소동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사라를 보낸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임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그의 딸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렇게 거세던 비난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연민과 혼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제임스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딸을 향한 절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목사는 잠시 고뇌에 찬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서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용이와 바닥에 무릎 꿇은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을 엽시다. 그 결정은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과학과 상식,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마리 중견과
그를 믿어준 아버지의 신뢰가 만들어낸 운명을 가를 결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공구를 들고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공, 공, 못을 뽑는 둔탁한 소리가 예배당의 정적을 깨고 모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하얀 관 뚜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 뚜껑을 고정하고 있던 못이 하나씩 뽑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을 직접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서서히 열릴 준비를 하는 하얀 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마리아의 손을 부서져라 쥐었고 마리아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제임스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단 위에서는 용의가 짖는 것을 멈춘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미동도 없이 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꼬리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지만 몸의 긴장은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마지막 못을 뽑고 다른 직원과 함께 조심스럽게 관 뚜껑의 한쪽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그덕! 나무 뚜껑기 마찰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관의 내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더 잘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기대와 공포,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좀 열렸습니다. 관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라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꼭 감은 두 눈, 가지런히 가슴 위에 모은 두 손,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생명이 떠난 차가운 인형과 같았습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선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한 완벽한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를 믿었던 사람들, 혹은 작은 기적이라도 바랐던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질책보다는 깊은 연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세상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소동에 대한 죄책감과 딸을 2번 욕보였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용이도 나도 모두 틀렸어. 이것은 그저 슬픔이 만들어낸 광기 어린 해프닝이었을 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을 뚫어져라 응시하던 용이가 갑자기 컹 딱 하고 짧고 날카롭게, 하지만 기쁨이 섞인 듯한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절박하고 분노에 찬 짖음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다시 관 속의 사레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눈썰미가 좋았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잠깐, 손가락.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임스는 거의 기다시피 관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여있던 사라의 작은 오른손. 그중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경련하듯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후 경직이나 근육 수축과는 다른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라!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라의 창백했던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한 김서린과도 같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바. 그 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장소는 한순간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임스를 밀치다시피 하며 관으로 달려가 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세라, 속 마압소사. 세라, 내 아가. 제임스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요.
예배당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의사를 찾아 소리쳤습니다. 장례를 집전하던 목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단 앞에 주저앉아 성호를 그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전문가답게 신속하게 사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원이 사라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도 있어요. 그 말은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령과도 같았습니다. 사라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카탈랩시 또는 강경증, 극도의 희귀 사례로 신체의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러 호흡과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이 내려졌지만 그녀의 생명은 꺼지지 않고 아주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그 미세한 생명의 신호를 오직 한 존재, 진돗개의 용이만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돗개는 인간보다 수천 배 발달한 후각으로 사람이 죽을 때 나는 특유의 죽음의 냄새와 살아있을 때의 미세한 생명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쩌면 용이는 바로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제임스는 제단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용이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용이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내 딸을, 우리 모두를 살렸어. 용이는 대답 대신 주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 주인은 내가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고요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작은 진돗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란을 피우는 성가신 동물이었던 용이는 이제 기적을 일으킨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이름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바로 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용이를 병실에 데려왔고 용이는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사라의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 사람들은 사라를 살린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한 소녀와 그녀의 충견이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이는 그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일원이었고 수호자였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펴 올린 작지만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깊고 순수한 형태의 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장 가까운 존재의 눈빛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